시간에는 챕터 5 자료 처리 중요합니다. 새로운 문제도 좀 나오고 범위를 넓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리 163쪽.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료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료 처리란 수집 과정에서 얻은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한다? 도표와 자료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한다. 이게 맞죠? 2번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부호하는 코딩 작업이 포함된다. 맞죠?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응답 내용을 우리가 코딩하는 작업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3번 설문응답 자료를 텍스트 또는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펀칭 작업은 관련이 없다. 아니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펀칭 작업이 있고 클리닝 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은 관련이 있다. 4번 입력된 자료의 정합성, 오류값을 점검하는 클리닝 작업 통해 최종 원C 자료를 생성. 중요하죠. 정합성, 오류값 점검하는 클리닝 원C 자료를 생성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2번 다음 중 자료 처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먼 것은 코딩이란 뭐죠? 코딩이란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부호하는 것이다. 맞죠?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부호한다. 2번 펀칭은 설문 응답 자료를 텍스트로 옮긴다. 맞습니다. 펀칭 말 그대로 펀칭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로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펀칭. 클리닝은 작업은 입력된 자료의 정합성, 오류값 점검. 맞습니다. 4번 에디팅 작업은 코딩 과정을 통해 수치화 또는 부호화된 자료를 컴퓨터 파일에 입력한다. 우리가 보면 수치화 또는 입력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에디팅이 아니라 펀칭이다. 펀칭.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163쪽을 보시면 자료값 범위 설정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자료 처리의 단계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책을 보시면 부호화 이것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입력 텍스트나 스프레드 시트 입력하는 전산화 작업을 우리가 펀칭이라고 합니다. 펀칭. 그 다음에 정합성 점검은 정합성 또는 논리적 오류 및 자료를 수정하는 작업이다. 클리닝이라고 합니다. 클리닝. 그 다음에 원시 자료 생성.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여기도 나중에 4번에서 보시겠지만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1번 자료 처리의 의미에서 3번을 보시면 온라인 작업 조사 방식에는 응답 내용이 자동으로 온라인입니다. 자동으로 전산화되기 때문에 펀칭 작업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코딩이랑 클리닝 작업만 수행한다. 그것도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요 과정 부자 정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보시고 기본서 보시고 문제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온라인 조사 방식의 자료 처리에 수행하는 것만 맞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온라인은 뭐가 빠진다? 펀칭이 빠진다. 펀칭이 제외. 그래서 코딩과 클리닝만 합니다. 코딩과 클리닝. 답은 1번. 4번 다음에 제시된 자료 처리 단계죠. 이것도 나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자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정원이 있다. 부자 정원 없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부어와 자료 입력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펀칭이라고 한다. 펀칭. 그다음에 정합성 클리닝. 원시 자료 생성. 부자 정원인데 자, 세 가지로 순서가 또 나오는 경우도 기출 타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편집, 에디팅입니다. 그 다음에 코딩, 그 다음에 입력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1번 편집, 2번 코딩, 3번 입력. 이 과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163쪽 오른쪽에 플러스에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의 오른쪽 나와 있죠. 그래서 부자정원이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클리닝 과정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리닝.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클리닝에는 유효코드 클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코드. 말 그대로 범위가 유효한지, 그래서 코드 범위 확인, 그 다음에 뭐 일관성, 코드 체계가 일관성 있는지, 요거를 본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 코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상황적 클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적. 자, 이거는 뭐죠? 이거 기출된 지문이죠.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자료 처리 과정에 반드시 코드 값이 유효한 범위에 들어왔는지만, 요거는 유효 코드 클리닝이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수간 어떤 거죠? 관계가 조사 문항의 맥락까지 우리가 맥락까지 보는 겁니다. 맥락까지 고려해 오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류를 찾아낸다. 오류를 찾음.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 클리닝입니다. 우리 클리닝 요 과정이죠. 정합성 과정에 클리닝은 유효와 상황적 클리닝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됐고,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황적 클리닝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저는 미혼입니다 했는데 뭐 자녀가 2명 있다던가, 우리가 오류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미혼인데 자녀가 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상황적 클리닝이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5번 자료 처리의 수행 단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호화 단계에서는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부호화 계속 나오죠. 중요합니다. 자료 입력 단계에서 뭐가 나오죠? 펀칭 작업이 당연히 이루어지죠. 정합성 점검 단계에서는 입력된 자료의 논리적 오류, 그죠? 점검하고 자료를 수정한다. 클리닝. 상황적 클리닝, 유효코드 클리닝. 정합성이랑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합성이랑 데이터가 서로 모순 없이 일관돼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 6번 다음 설명에 대한 자료 처리의 단계는 자료값 범위 칼럼 설정을 한다. 칼럼. 개방형 응답 내용을 어떻게 한다? 부호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호화 단계다. 부자정원에서 7번 자료 처리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합성은 뭐라고 그랬죠? 클리닝. 자료 입력한다. 펀칭 맞죠? 입력하니까 펀칭 맞죠? 부호화는 뭐다? 코딩이다. 코딩. 원시 자료 생성 코딩 아니죠. 답은 2번.
8번 자료 처리 과정에서 자료값의 범위 설정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칼럼 작업이라고 한다. 맞죠? 칼럼 작업이라고 한다. 칼럼이란 설문 항목별로 부호화된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자릿수.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릿수. 3번 칼럼 작업은 부호화 작업이 이뤄진 이후에 진행되어야 보다 정확한 자료값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다. 답은 3번. 문항별로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자릿수를 우리가 칼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자릿수는 우리가 개방형 질문에 많이 쓰죠. 개방형 질문에 최대값을 쓰는 거다. 틀린 것은 3번. 9번 자료 처리 과정에서 결측값 중요합니다. 결측값 발생했을 경우 가장 바람직한 자료 처리 방법은 우리가 평균값 등 통계적 기준에 따라 대체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통계적 기준. 10번 칼럼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어. 틀린 것은 칼럼 수. 문항별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 아닙니다. 최소 아니다. 최대다. 최대. 1번 칼럼 설문 항목별로 부호화된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자릿수. 중요. 칼럼 가이드는 문항별 칼럼 번호를 지정한 지침서다. 칼럼 번호, 문항별로 칼럼 수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것. 맞습니다. 답은 1번. 11번 자료 처리 과정에서 칼럼 작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폐쇄형 질문은 사련 자료값의 범위를 미리 부호화하여 설정해 놓는다. 맞습니다. 사전에 중요합니다. 사전에 폐쇄형 질문은 2번 질문의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다. 맞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응답 부호화 수준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뭐죠? 개방형이다. 개방형. 개방형. 3번 해당 문항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맞죠? 최대 자릿수를 확인. 그에 맞는 칼럼 수와 칼럼 번호를 부여. 맞습니다. 답은 3번. 12번 개방형 질문입니다. 자료값 범위 설정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방형 질문이란 각 설문에 대해 응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맞죠? 2번 개방형 응답은 부호와 범위가 응답 내용의 범위와 관련이 없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범위와 관련이 있죠. 정해지지 않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2번. 개방형 질문의 칼럼은 응답의 부호와 작업과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효율적이다. 맞습니다. 개방형 응답의 부호와 이전에 자릿수를 지정한다면 개방형 응답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응답 기준으로 지정한다. 개방형은 최대다. 개방형은 최대. 답은 2번. 13번 다음 개방형 질문 대한 칼럼 작업의 내용으로 빈 곳에 들어갈 문장은 개방형 응답의 부호와 이전에 자릿수를 지정한다면 이전입니다. 이전에 자릿수를 지정한다면 어떻게 한다? 최대 응답 기준으로 지정한다. 답은 1번. 14번 다음 설명에 A와 B에 들어갈 숫자는 표본수가 300입니다. 표본수가 300명. 조사 개방형 질문은 최대 A가지 응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칼럼 수는 B다. 그래서 300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300명. 그래서 최대 300까지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최대 300. 그래서 우리가 300까지가 나오니 칼럼 수는 하나, 둘, 셋. 칼럼 수는 300이기 때문에 3개가 된다. 칼럼 수는. 그래서 303 되는 거죠. A는 3,
1. 답은 1번. 15번 폐쇄형 질문의 자료값 범위 설정입니다. 옳은 것은 1번 폐쇄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에 비해 명확한 범위 설정이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명확하다. 범위가 설정이 가능하다. 맞죠? 2번 질문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1에서 8까지이면 자료값 범위는 명확하게 8로 아닙니다. 명확하게 8이가 아니라 범위면 1에서 8이다. 기타 뭐뭐와 같은 개방형 질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기타 값이 가질 수 있는 뭐라고 그랬죠? 개방형은 최대. 틀렸죠? 4번 부호와 범위가 응답 내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모두 개방형이다. 폐쇄형을 물었죠? 그리고 답은 그래서 1번. 16번 다음 질문에 대한 자료값 범위, 이거를 우리가 자료값 범위를 말고 칼럼 수라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칼럼의 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1, 2, 3, 4, 5 각 칼럼 수는 1개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문제 내용을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럼의 수는 답은 1번. 17번 다음 두 질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가번, 나번, 개방형, 폐쇄형이죠. 1번 가는 개방형이고 나는 폐쇄형이다. 맞죠? 가는 가장 큰 금액 응답이 1000만원이라면 해당 응답의 칼럼 수 4로 설정할 수 있다. 1000만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칼럼 수는 4개. 3번 나의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1에서 8까지이므로 칼럼 수는 뭐다? 1이다. 그죠? 1, 2, 3, 4, 5 다 각자 다 하나씩이니까 당연히 칼럼 수는 1이다. 맞습니다. 4번 나에서 9 기타가 포함된다면 칼럼 수는 명백하게 1이다. 당연히 최대값을 응답값을 고려해서 쓰는 거죠. 개방형이기 때문에 딱 뭐 하나다 두 개다 지정을 하면 안 된다. 폐쇄형은 4번. 18번도 나왔던 기출 유사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 응답자 아이디 값의 칼럼 수 설정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응답자의 아이디는 연속되는 번호 맞습니다. 연속되는 번호로 지정하는 게 좋다. 2번 표본 규모가 150명인 조사의 응답자 아이디 칼럼 수는 150이 된다. 어우, 당연히 아니죠. 칼럼 수는 뭐다? 우리가 뭐라 그랬죠? 150면 하나, 둘, 셋, 각 3개. 그죠? 3이다. 틀렸죠? 3번 칼럼 수는 응답자 아이디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의 최대 자릿수로 설정. 만일 아이디를 1에서 100, 1001에서 1100으로 구분하여 부호한다면 아이디 칼럼 수는 제일 많은 하나, 둘, 셋, 넷. 칼럼 수는 당연히 4로 맞는 거죠. 칼럼 수는 4이다. 맞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19번 표본이 300명인 다음 설문지의 일부 자료값의 범위를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본 규모가 300명인 조사의 응답자 아이디 칼럼 수는 3이다. 계속했죠. 하나, 둘, 셋.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맞다. 2번 응답자 아이디 값의 칼럼 번호는 1에서 3이다. 맞죠. 응답자 아이디는 하나, 둘, 셋. 3번 XQ1 번의 문항의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1에서 2이므로 칼럼 수는 반드시 1이다.
맞습니다. 4번 SQ2번의 문항 칼럼의 수는 반드시 1이므로 칼럼 번호는 5로 설정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 우리가 기타의 개방형 질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럼 수가 1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정하면. 그래서 틀린 지문. 대충 느낌이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20번 다음 설문지의 칼럼 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문 5의 칼럼 수는 틀린 것이죠. 4다. 자, 연도수니까 우리가 만약에 2021년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등이 맞죠? 세 자릿수일 리가 없죠. 맞다. 2번 문 5 앞번호의 칼럼 번호가 10이었다면 이 번호에 이어 우리가 연속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을 14로 설정한다. 맞죠? 문 6은 시간에 대한 칼럼 번호와 분에 대한 칼럼 번호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시간, 분, 구분 맞습니다. 문 6, 시간에 대한 칼럼 수는 1, 분에 대한 칼럼 수는 2다. 당연히 칼럼 번호는 2다. 2. 당연히 2로 설정을 해야죠. 몇 분, 몇 시간, 당연히 몇 분.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답은 4번. 21번 다음 설문지 문항의 칼럼수 계속 나옵니다. 칼럼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렇게 딱 문제 보면 지문을 보시게 되는 거죠. 1번 응답별로 각각 칼럼수 및 번호를 지정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거는 일단 맞다.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1에서 8이므로 칼럼수는 1이다. 아니다. 기타가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 3번 반드시 부호 작업을 먼저 실시한 후 칼럼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폐쇄형 질문은 사전에 자료값의 범위를 미리 부호화해서 설정해 놓기 때문에 반드시 부호화 작업을 먼저 실시한 후 칼럼 번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4번 기타는 부호화 작업 여부와 관계없이 칼럼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안됩니다. 답은 1번. 22번 자료 처리에서 무응답.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무응답. 틀린 것은 1번 무응답이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맞죠? 2번 응답이 측정되지 않고 빠져 있다는 의미로 결제값이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3번 무응답이 많이 발생할 경우 추정량의 평균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분산을 증가시킨다. 틀린 말. 4번 실사 진행 시 무응답의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23번 무응답 자료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무응답이 발생한 설문지는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재확인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만 제거를 하는 거죠. 무조건 모두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이 빠진 경우 정의가 나오는 거죠. 무응답 빠진 경우. 3번 문항에 응답할 수 있는 적합한 보기가 없으면 무응답이 발생할 수 있다. 무응답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다 맞습니다. 답은 1번. 24번 자료 처리에서 무응답 유형이 아닌 것은 응답 내용을 잘 모를 때. 그다음에 2번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3번 문항에 응답할 수 있는 적합한 보기가 없는 경우, 응답할 내용이 없는 경우, 응답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이게 우리 모음답의 유형이다. 중요하다. 답은 2번. 25번 무응답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실수로 응답이 누락됐습니다. 실수로 응답이 누락된 경우에는 추후 전화 검증을 하는 거죠. 응답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 2번 추후 응답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응답 내용을 어떻게 한다? 재확인한다. 재확인한 설문을 반영한다. 3번 문항에 응답할 수 있는 적합한 보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락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모름이 아니라 보기가 없는 거죠. 적합한 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음으로 합니다. 없음. 중요하죠. 3번 응답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모름, 무응답 표기로 관리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응답을 거부한 경우 우리가 모름, 무응답을 하는 거지 적합한 보기가 없는 것은 없음입니다. 없음. 없음. 답은 3번. 26번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 점검 설명으로 틀린 것 응답이 완료됐습니다. 1번 1차적으로 조사원이 응답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맞습니다. 2차적으로 실사관리자 오류 점검 3번 점검 결과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오류의 유형별로 조치를 취한다. 4번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응답은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 하면 틀릴 지문이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해당 문항만 모름 무응답 처리한다. 답은 4번. 27번 누락된 응답입니다. 이번엔 누락된 응답으로 발생한 무응답에 대한 처리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무응답 처리 시 별도의 코드를 부여 표기한다. 맞습니다. 2번 단순 기입 누락으로 확인된 경우 단순 기입 누락입니다. 응답을 재확인, 설문 결과 반영. 3번 조사를 진행한 조사원 및 응답자에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문항을 없음이 아니라 모름, 무응답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 응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불가능한 경우 4번 적합한 보기가 없어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음으로 처리한다. 답은 3번. 28번 자료 처리에서 재조사입니다.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것도 중요하죠.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조사 필요가 없다. 응답자가 부적합한 조사 대행자로 확인된 경우 일관성,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그 다음에 응답 방법을 준수하여 설문을 진행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재조사를 하는지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재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답은 1번. 29번 코딩시입니다. 코딩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문 순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응답 범죄에 따른 코딩 종류, 통계 분석 방법 중요합니다. 근데 분석 단위는 아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분석 단위를 결정하는 거지 코딩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코딩시 고려하는 거. 분석 단위는 아니다. 2번. 30번 응답 내용의 부호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방형 질문 항목 경우에는 응답 내용을 몇 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코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맞죠? 폐쇄형 질문 항목의 경우에는 응답 내용이 범위를 사전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폐쇄형이기 때문에 사전에 부호하여 설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부호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맞죠?
3번 폐쇄형 질문 항목 안에 기타와 같이 개방형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방형 응답 내용의 부호 방식을 참고하여 별도의 부호 작업을 실시한다. 맞죠? 당연히 개방형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또 분리해서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여러 사람이 부호할 때와 달리 한 사람이 부호할 때에는 핵심어 목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가 아니라 필요하다. 답은 4번. 31번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응답 내용의 부호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호와 지침에 따라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분류하여 등간 기호로 바꾼다. 기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응답 내용을 몇 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어떻게 한다? 명목표 숫자로 바꾼다. 그래서 틀린 질문. 응답 내용을 몇 개 유형으로 재분류. 맞죠? 코드를 입력하는 사람은 응답을 읽고 해석하여 손수 숫자 코드로 변환. 맞죠? 개방형 질문에 부여된 숫자 코드는 설문지에 기입되거나 또는 컴퓨터에 입력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32번 개방형 응답 내용에 대한 코딩 용언입니다. 코딩 용언의 모습.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읽고 해석하고 손수 숫자 코드로 변환. 맞죠? 2번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충분하게 훈련. 핵심어 목록 또는 참조자를 반드시 참고. 4번 응답 내용이 특정한 항목에 대한 핵심어나 참조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유념해야 됩니다. 필요까지 없는 게 아니다. 유념해야 된다. 4번. 33번 다음 개방형 응답 내용의 부호와 절차입니다. 부호 절차 옳게 나열한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죠. 응답 초기 에디팅한다. 그 다음에 핵심어 목록, 참고자료 확보, 코딩 용어를 훈련하고 코딩 내용을 점검한다. 이 순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 34번 다음은 자료 처리를 위한 부호책입니다. 이번엔 부호책 코드북이라고 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부호책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부호화하여 어떻게 한다? 전산 자료를 입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말대로 지침서나 설명서지 전산 자료를 입력한 것은 아니다. 2번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유형화하거나 수량화, 자료 처리 과정을 부호라고 한다. 3번 부호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정보 단위에 대해 변수 이름 지정하고 각 변수들 값에 대한 숫자나 기호 등 특정 부호를 할당한다. 4번 부호책 바탕으로 부호의 실제 의미를 파악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35번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분류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개방형 1번 응답 내용은 내용별로 분류하여 한 가지 내용에 범주하거나 부호를 부여하는지 확인. 2번 단어나 단순한 문장과 같이 응답 내용이 한 가지인 경우 하나의 코딩 부호가 부여되는지 확인. 맞죠? 복합 문장이나 몇 개의 낱말로 응답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구분 하나씩 나누어 부호화되었는지 확인한다. 맞죠? 4번 코딩 번호 몇 개를 합치거나 다른 번호로 새로 부여해야 하는지 확인.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리코딩이다. 리코딩은 코딩 번호를 모두 부여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지 개방 응답 내용을 분류할 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4번. 36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코드북 포함되는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나올 수 있다. 계속
변수명 들어갑니다. 변수값, 우리 모집단은 당연히 안 들어간다. 자료 파일에 변수 위치, 생뚱맞죠? 갑자기 모집단. 답은 3번. 37번, 자료 처리를 위한 코딩 번호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코딩을 번호 부여하는 설명이죠. 1번, 코딩 부호는 옮겨 적은 코딩지 번호 그대로 해당 응답 내용 부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2번, 응답 비율이 낮은 응답 내용의 초기 번호를 주는 것이 좋다.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은 아니다. 3번,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은 부호와 범위를 구분해서 부호하는 것이 좋다. 무응답에 대한 번호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마지막 숫자로 부여, 중요합니다. 마지막 숫자로 부여한다. 무응답. 답은 2번. 그래서 우리가 또 문제를 보면 기출되었던 거 보면 우리가 부호와 코딩이라고 그러죠. 부호와 코딩은 코딩 작업은 어떻게 한다? 질문지 작성 어떻게 하죠? 코딩은 질문지 작성 전이다 후다. 전이 아니다. 후에 하는 겁니다. 후. 코딩은 질문지 작성 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코딩은 질문지 작성 후에 이루어진다. 또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8번, 부호와 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호와 일관성이 유지, 부호와 지침서 코드를 만들 필요 있다. 맞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2번, 고등어와는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각 응답에 숫자를 부여한다. 3번, 응답이 숫자인 경우 그 자체가 숫자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응답을 부호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4번, 개방형 질문은 모든 조서가 시작되기 이전에 설문지를 미리 검토하여 같은 부류의 응답을 정리한 다음에 부호화 작업을 해야 된다. 개방형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조사가 종료된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답은 4번. 39번, 부호와 지침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응답 내용에 따라 하나 이상의 값으로 하면 안 된다. 어떤 응답이든 하나의 값으로만 부호해야 됩니다. 틀린 질문. 2번, 일관된 부호 체계 맞죠? 범주가 포괄적이고 상호 배타적. 가능한 변수 실제 가치를 부호한다. 맞습니다. 다음 1번. 40번, 다음 변수의 코딩에서 유의할 점 아닌 것은 1번, 가능한 변수의 실제값 맞죠? 각 변수의 실질적인 의미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큰 숫자를 부여한다. 큰 숫자를 부여하면 안 된다. 최대한 작은 숫자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틀린 거죠? 3번, 빈칸을 실질적인 부호로 사용하지 않는다. 4번, 각 변수의 응답 범위를 자세히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각 변수의 실질적 의미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적은 숫자를 부여한다. 41번, 부호와 지침서 결측값이죠. 결측값 중요합니다.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결집값은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 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결집값 처리 시 변수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끝 다음 값을 부여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범위가 1에서 4라고 했을 때 응답 범위가 5로 해버리면 분석가가 실수로 이를 응답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값은 다음 값으로 부여하면 안 된다. 좀 떨어져 있는 9나 99를 쓰죠. 우리가 결집값 실기할 때도 우리 결집값이 9나 99로 99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 3번 응답 대안이 0에서 01에서 15, 99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맞죠? 다음은 3번 부호와 지침서에 결집대 값에 대한 고려사항은 따로 넣지 않는다. 넣어야 된다. 다음은 3번 42번 이것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다음 부호와 지침서 일부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그래프를 표를 보시면 변수명 id sq1, sq2, sq3 칼럼 수가 1에서 3이죠. 그러면 칼럼 번호가 1에서 3이면 칼럼 수는 당연히 3이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실까요? 니은 sq3 sq3는 당연히 연속되어 우리 번호가 쓰니까 칼럼 수가 보다 2개다. 그러니 당연히 5 다음에 6, 7을 써야 칼럼 수가 2개가 나온다. 이걸 보고 우리가 유출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일단 3, 니은 5, 6에서 7, 그죠? 니은은 6에서 7이다. 3에서 6에서 7, 일단 요거 유력하죠. 그 다음에 무응답 어떻게 한다? 거의 9나 99를 많이 쓴다. 한 자리 9, 6에서 7 2개, 99. 그래서 999.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식 문제 계속 나올 수 있다. 43번 자료 처리를 위해 설문 응답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페이지 기본 수업 178조 178조에 보시면 자료 입력, 설문 응답의 자료 입력해가지고 구분, CS, 그 다음에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한 입력, PDA, 그 다음에 ICR, OMR, 인터넷 입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보면 답은 OCR, 요거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MR, ICR, OMR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ICR과 OMR. OMR은 잘 알죠, 우리가? 조사 내용을 OMR 설문지에 옮겨 적은 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책의 178쪽에 보면 OMR 오른쪽에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특징.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징은 뭐다? 조사 내용을 OMR 설문지에 옮겨 적은 후 입력하는 방식이다. 그게 OMR이다. OMR. 그 다음에 ICR은 스캐너 등 광학 인식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자료 처리 비용 절감되고 단축되고 단점으로 보면 인식률이 필체 및 설문지 기입 상태에 따라 좌우되므로 사전에 이들 필체에 대한 충분한 학습 테스트가 요구된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소 178쪽 나와 있습니다. 44번 다음 중 코드북이죠. 코드책 코드북 용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조사 결과 해석 상관이 없다. 분석, 컴퓨터 입력, 양적 자료와의 활용 요거는 관계가 있습니다. 1번 요것도 나올 수 있다. 45번 개방형 질문응답을 수작업으로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모두 모은 것은
다른 숫자를 입력하는 오류,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입력, 변수를 건너뛰는 오류, 자릿수를 잘못 알고 입력하는 오류 다 들어갑니다. 수적으로 할 때. 답은 4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46번. 설문 응답 자료를 입력한 이후에 추가로 발생했을 오류를 확인해야 된다. 범위 오류와 논리 오류, 범위와 논리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범위 오류를 탐색하기 위한 각 문항별로 빈도표를 출력하여 해당 질문의 응답 범위를 벗어난 숫자가 있는지, 이게 범위의 뜻입니다. 해당 질문의 응답 범위를 벗어난 숫자가 있는지. 범위 오류. 2번 논리 오류는 집계나 추정에서 편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통계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맞죠? 논리적으로 치명타가 있는 거죠. 3번 지출과 같은 음수를 가질 수 있는 변수에 대하여 음수 기호를 생략하고 응답하는 경우는 범위가 아니라 논리 오류다. 답은 3번. 4번 잘못된 단위로 측정된 값을 보고하는 경우는 논리 오류. 맞죠? 답은 3번. 47번 논리 오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코딩 과정에서 응답을 오역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맞죠? 설문지에서 여가 질문과 관련한 통과 규칙을 잘못 이해하여 응답한 경우. 3번 질문의 응답 범위를 벗어났다. 뭐죠? 범위 오류죠. 범위 오류다. 답은 3번.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시스템에 의한 오류, 논리 오류 맞습니다. 48번 무응답 처리 방법 잘못. 이것도 나올 수 있고 계속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 기본서 우리가 182쪽에 있습니다. 182쪽 보시면 나옵니다. 1번 잘못입니다. 잘못되어진 것. 핫택 대체 결집값을 기존에 실시된 표본조사 유사항목 응답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틀렸다. 왜 틀렸냐? 우리가 핫택이 콜드와 핫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는 기존 자료, 과거. 그다음에 핫은 핫하기 때문에 현재다. 현재, 지금, 현재, 현행, 현재, 현행. 그래서 핫하기 때문에 현재다. 콜드는 과거, 기존. 그 문구를 보고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드는 기존이다, 과거다. 핫은 핫하기 때문에 현재가 핫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핫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핫이다, 현재다, 그래서 기존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1번 평균은 전체 표본을 몇 개의 대체층으로 분류. 각 층에서 응답자 평균값을 그 층에 속한 모든 결집값을 대체한다. 이웃값 대체. 각 대체층 내에서 결집값에 대응하는 변수값이 가장 가까운 응답 자료로, 이웃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 자료로 결집값을 대체. 회귀 대체는 응답 자료를 토대로 변수 y와 관련된 보조 변수 x1은 x2, xk에 대한 회귀 모형을 적합시킨 후 적합한 회귀 모형의 예측값을 이용해. 예측. 그래서 회귀는 꼭 그것도 중요합니다. 회귀 대체는 예측값을 이용한다. 자, 다른 말로 예측값을 이용한다가 다른 말로 보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를 조건부 평균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조건부 평균을 예측값 이용하는 것을 조건부 평균이다. 조건부 평균 나오면 뭐다? 회귀다. 회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답은 1번.
49번 다음과 같이 결집값 또는 무응답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다. 현행 연구 힌트, 현행연구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값으로 결집값을 대체한다. 현재는 뭐다? 우리가 핫하다. 그래서 핫택 대체다. 다른 변수의 유사한 응답자의 값을 임의로 추출해 결집을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현행, 현재, 핫이다. 답은 2번. 50번 이상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먼 것은 이상치는 통계 추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틀렸죠. 답은 1번. 읽어보시고. 51번 자료 코딩이 끝났습니다. 자료 코딩이 끝난 후 조사 자료의 품질 관리의 한 방편으로 행해지는 작업으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뭐다? 자료의 클리닝 작업이다. 이것도 중요하다. 나올 수 있습니다. 52번 자료 처리를 위한 코딩이 어려운 형태, 코딩이 어렵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응답이 길거나 자유적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어렵다. 자유응답형이다. 53번 다음 중 결집자료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집자료 처리 방법입니다. 유사 사례를 추출하여 그 사례된 기재된 내용을 대체한다. 아닙니다. 결집된 변수의 평균값을 대체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도 맞다. 2번 54번 시장 연구에서 또 중요하죠. 시장 연구에서 설문의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 연구에서 응답한 내용을 가져다가 분석하기 위해 코딩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코딩 과정에서 자료 입력자가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질문에 가능한 응답은 1에서 7까지인데 가끔 입력할 때 실수를 범하여 1에서 7까지 숫자가 아니라 다른 값 9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의미다. 이러한 오류를 찾아 원래 올바른 값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의 빈도를 분석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2번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의 회귀 분석은 아니다. 회귀 분석은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이다. 예측치를 사용하거나 아까 얘기했죠. 예측치 조건부 평균이다. 그러면 바로 회귀 분석이다. 그래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거나 수치적으로 예측할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2번이 아니다. 질문의 응답의 최대값, 최소값이 당연히 분석해야 되겠죠. 해당 질문에 대하여 잘못 입력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 고유번호, 아이디를 알아내는 분석. 그래서 고차원적인 통계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 분석 기법은 아니다. 고차원적이다.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회귀 분석까지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55번 자료 처리 과정에서 입력된 자료의 오류값을 검사하는 방법 중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검증번호를 사용한다. 검증번호 사용.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 숫자의 마지막 자리에 숫자를 추가하여 데이터와 이 숫자를 상호 비교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검사 숫자에 의한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 숫자에 의한 검사. 답은 3번. 이렇게까지 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맞으셔서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